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중앙경영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이틀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주말 확진자가 총 115명이었고요. 토일 합친. 네,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15명이었고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이달 들어서 1일 확진 환자가 10명대로 내려온 게 오늘이 처음인데요. 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3월 16일에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수도권 방역 대책 회의 이후에 약 석 달 만에 열리는 거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가 재확산이 우려가 된다는 것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들이 또 등교를 중단했죠. 네, 광주가 대표적인데요. 광주에서 39개 학교가 일단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PC방인데요. 광주의 33번 확진자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9일 날 PC방에서 무려 8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이 8시간 동안 190명 이상이 이 PC방을 다녀갔고요. 이에 따라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있는 학교, 그리고 또 PC방이 청소년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 등 총 39개 학교가 오늘과 내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채널A 기자에게 강요 등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받는 사람이죠. 검언 유착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철 전 벨로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소환됐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에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서 채널A 기자의 취재에 왜 응하게 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자가 이제 2월부터 이 전 대표에게 4차례 편지를 보냈고요. 또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만나서 신라젠과 관련된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수사팀이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는데 대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수사팀이 이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 수뇌부에서 이제 여러 차례 수사 보완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이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포맷한 이동재 기자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그만큼 큰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보고를 이미 지난주에 대검에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수사팀이 지난주에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일정도 역시 연기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검 수사부는 수사를 보완해라 계속 이런 입장이고요. 예. 수사팀은 이제 약간 이거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수사팀과 대검에서. 그래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검언 유착 의혹의 A 검사장,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밝혀졌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의혹의 A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 알고 보니 이동재 기자에게 유시민 의혹 관심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기사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채널A 기자들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관심 없다. 신라젠 사건은 로비 의혹 사건이 아니라 서민, 민생, 금융범죄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중앙지검이 이에 대해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이 증거 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 그래서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실제 지금 수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5번 이상 통화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이제 발췌를 해서 보도했다는 점에서
네, 중앙지검이 반발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제보자 X가 들었다고 하는 봤다고 하는 녹취록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동재 기자가 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다 거짓말이라기보다 이 녹취가 2월에 이루어진 녹취인데 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건은 3월에 일어났는데 2월에 있었던 내용 중 일부만 가져와서 3월 달에 도둑질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라고 수사팀이 밝혔다 이 말이죠. 아, 네. 이건 예. 수사팀의 예시는 아니었고, 네. 예. 자, 오늘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당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거취 발언들이 조금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당내 의원들이 개별적인 공세를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지적인데요. 김진태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의 이 같은 신중론은 윤 총장에 대한 의원들 개인의 발언이 당 전체가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괜히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다 참석했는데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딱히 두 사람이 마주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예. 예상됐던 바고요. 다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예.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아까 이한희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할 때 김태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김진태라고 했거든요. 예,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요. 지난주 내내 자명했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귀할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 네, 복귀 시기를 두고 이야기가 갈리긴 하는데 예.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 비대위가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다음 비대위인 목요일에 맞춰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머물던 충북 한 절로 찾아가서 복귀를 제안했고요. 이 자리에서 18개 상임위 전부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도 상임위와 관련해서 국회라는 게 견제와 협치라는 원칙 아래 작동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깼다. 주 원내대표가 돌아오더라도 18개 상임위원장은 다 민주당에게 주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예, 사실상 제시는 받은 것이고 18개 다 가져가라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협상력으로 말한 건지 그건 아직 민주당에서 알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알 수가 없긴 한데 일단 민주당은 그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로 예. 보입니다. 일단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통합당의 압박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통합당을 향해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18개 상임위원장 발언이 언론을 상대로 한 것이지 실제 민주당과 만나서 예.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돌아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간 예정인 회고록의 파장이 상당합니다. 네. 일단 부분 발췌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네. 있는데 북미 협상의 실패의 원인을 언급한 부분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회고록 제목은 그것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강하게 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북미 협상이 실패한 원인이 트럼프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참모들과도 상의 없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다는 건데요. 이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협상 결과를 낙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경제 관련 제재 빨리 풀어달라 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었고요. 결국 이 경제 제재 풀리지 않았잖아요. 관련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북미 외교가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한국이 중간에서 양측의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히려 양측의 신뢰를 잃었다. 예.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회고록에는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사실 둘이 만나고 싶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참여하고자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같이 하는 거 싫어했는데 네.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북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은 시간을 좀 돌려보면 사사건건 볼튼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으로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전까지 미국의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인데 네. 분명히 미국에도 비밀 엄수 조약 같은 걸 할 텐데 네. 나오자마자 이렇게 모든 비밀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밝히는 게 그것도 자기의 주관적 생각으로 네.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거 출판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 이 소송은 기각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좀 심한 말도 했지 않습니까? 뭐 조현병 이런 얘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죠. 네, 청와대가 오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한미 정상 간 진솔하고 건설적인 합의 내용을 이제 볼턴 전 보좌관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이다. 기본을 갖추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형태다라고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 간 협의와 뭐 오갔던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이 이제 외교의 관례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정의용 이제 그 회고록에 등장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별도 입장을 통해서 상당 부분 사실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도 정상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정상 간의 회의록을 국정원이나 국회의원이 공개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뭐 우리나 미국이나 뭐.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하여튼 과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더 나올 것이고 미국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다음 우리 정면 인터뷰 두 번째 시간 연결됐습니까? 예. 그럼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턴 회고록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대남 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더욱 밀착하고 있죠. 최근 한 언론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80만 톤의 쌀을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성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선을 차단하고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남 전단 살포도 강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전단 1200만 장이 인쇄됐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어떤 강경한 모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향후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불만을 갖는 게 전단지를 비롯해가지고 남북 합의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전단지 문제는 뭐 남북 합의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김여정의 발언 이후로 정부에서도 이게 전단을 뿌리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했고 지금 뭐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도 절대적으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북한도 소식이 들릴 텐데.
예, 지금 전단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단을 관련된 우리 남북 합의가 무엇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전단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먼저 2000년 그 6.15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요. 그 정부 간 공식 이 확성기 방송과 이 삐라를 뿌리는 문제를 갖다가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탈북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뿌리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2007년도 6월달에 이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상호 민간도 삐라를 뿌리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12년 10월에는요. 이 삐라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 현재 지금 삐라를 주도하고 있는 이 박모 씨 등을요.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이것을 뿌리지 말아라. 뿌리면은 북한에서 대응을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까지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양측 군대가 이 포병을 갖다가 군단 규모로 전개를 해가지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 11월에 그 리선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우리 측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에 합의를 왜 준수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비밀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삐라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2014년 10월달에 다시 이 똑같은 분들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시 삐라를 뿌리면서요. 북측이 우리 측에 대해서 고사총 발표를 하고 우리 측에서도 기관총 대응 사격을 하면서요. 휴전 이후에 양측의 이 공식적인 이런 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대법원이 이 삐라 뿌리는 것을 방지하는 게 그 한국 정부의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게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삐라의 중요성은 알겠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는 뭐 강력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 청와대에서 윤두한 수석이 북한에 대해서 김여점 담화가 무례하고 몰상식하다 이렇게 강한 워딩을 내곤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반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길을 한쪽은 좀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김정은은 뒤로 빠져 있고 김여정이 앞에 나오는 것 이런 거 봤을 때는 여지는 좀 남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삐라 문제에 대해서 그 북측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우리 측에서 조금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고 예. 지금 현재 이제 북측에서 잠깐 멈칫을 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측의 현재 대응을 보는 건데 현재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 4.27 그 판문점 합의하고 9.19 평양 우리 합의에서 나온 사항들에 대한 약속 이행 방안을 좀 북측에다가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 철도도로 연결 문제, 또 그 산림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 대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중앙일보 보도였습니까? 그 중국이 북한에 쌀을 80만 톤 지원했다. 이건 어떻게 보겠어요? 저도 지금 어제 보도를 잘 읽어보니까 예. 2019년도 6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북측을 방문을 하면서 100만 톤을 지원을 했고 또 2020년 6월에 80만 톤을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합이 총 180만 톤이 됩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180만 톤이면은 북측이 1년에 필요한 양이 450만 톤에서 우리가 한 550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북측의 식량이 굉장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예, 저도 이제 뭐 중국 이 전문가들에게 한 20여 분에게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18분 정도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어허. 2분 정도가 모르겠다. 예. 이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요 암묵적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핵 협상을 성실히 할 것, 두 번째는 남북 대화를 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도 남북 대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 양이나 시기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대북 소식통이라는 그 이상한 방식의 출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시기나 양 같은 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와 진짜 뉴스가 막 섞여 있어 아하.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가짜뉴스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근데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북중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북미 회담이 교착 상태, 또 남북 관계도 안 좋은 이때 결국 북한이 기댈 때는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추측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북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미국과의 대화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3월 달에 북측에서 남측 우리 대통령에게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고 또 물론 만약에 그 남북 관계라든가 또 북미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에는요, 이게 핵 협상이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기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내년 2021년이 북중 그 동맹 조약을 재갱신해야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뭐 재갱신이 거의 뭐 확정적이지만은 지금 한미 동맹에 대응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북미 회담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북중 동맹을 경고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예, 지금 중국 쪽도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는 상징적인 행사를 가장 하고 싶은 게 한국 방문인데요. 예. 최근에 북경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지금 한국 방문 일정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측도 시진핑 주석 방문 일정을 갖다가 새로운 남북 대화라든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양국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 뭐 이런 건 분명히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최초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다 이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것을 세계에 이제 외치는 일종의 이제 방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고, 만약에 이제 그런다면 한중 간에 현재 비행기가 굉장히 줄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중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중국과 북한은 더 협력하는 대상이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고요. 예, 만약에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면은요,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다시 냉전의 가장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북미 대화가 만약에 결렬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핵을 가진 핵 보유국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이 제재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선택지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기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냉전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되는 겁니까? 또? 뭐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뭐 한일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요, 뭐 한미라면 몰라도 한미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미국에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요거에 대해서도 뭐 고정적인 냉전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한국이 어떠한 창조적인 외교를 하느냐, 또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떠한 대북 정책을 하느냐에 대해서 유동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철 경상대 교수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돌아옵니다.